자, 그러면 다시 이제 B형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밑줄친 제도들을 실시한 목적을 한 가지 서술해보고 당시 과거 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명칭 한 가지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게 밑줄친 거는 전시제도죠. 전시제도. 예.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뭐 호명법이라든지 등록법이 있어요. 전시제도의 목적은 그 당시 과거 합격자와 시험관 사이에 이제 예전에 사제관계, 그러니까 자주 문생관계를 방지하면서 뭐냐면 항제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당나라 때 자주 문생관계를 통해서 이게 당파가 형성되니까 그걸 이제 막고 황제가 직접 자주가 돼갖고 뽑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황제권 강화라든지 자주 문생관계 형성을 방지한 목적으로 실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나라 시대 때는 과거 제도가 이제 정비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실시돼요. 그래서 이제 호명법이라는 것은 대과거를 볼 때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당시에 가로쓰기가 아니라 세로쓰기죠. 그래서 쭉 한자 쓴 다음에 그 앞부분에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이걸 절단을 하든지 아니면 돌돌 말하든 봉인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름을 채점가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이것이 이제 호명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글씨체를 알아볼 수 있잖아. 그래갖고 여기 서기들이 서리들이 이제 기다려 있다가 그걸 뺏겨가지고 요걸 보고 채점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등록법이다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 비슷한 제도가 있었죠. 홍역법이나 등록법. 그리고 여기는 답안에 없지만 항제가 직접 시험 문제를 내요. 되게 전시에서는 책문을 이제 항제가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논술형 문제 이런 것들 제목을 시험 문제를 내면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자, 2번을 보면 요거는 이제 티모르 제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티모르 제국은 잠깐 반짝했다가 없어진 나라죠. 그때 이 티모르 제국의 이제 수도가 어디냐? 자, 사마르칸트야. 그래서 중동사에서 보면 역대 왕조의 수도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바스 왕조 같은 건 바그다드 이렇게 물어보는 거 형태로. 그러면 이제 그 당시 티모르 제국이 반짝이지만 잠깐 있었지만 경제를 번영했던 배경은 사마르칸트가 비단길의 중심 도시야. 그래서 되게 유럽과 2, 3세계 중국에 있는 동서무역로와 이런 것들 남북 교역로 러시아 인도를 연결하는 걸 독점했기 때문에 번영을 누렸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테모노 제국과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한번 시간 될 때 정리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3번 내용을 볼게요. 자, 3번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그 당시 내용 조직과 관련된 거죠. 내용 조직. 그래서 내용 조직 단계가 이제 전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뭐 국가 수준의 교육 단계, 교과서 단계,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조직 이렇게 이제 세 단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교과서 단계에서 이제 봤어요. 예, 교과서 단계에서의 내용 조직을 봤고 여기에서 이제 보건 내용은 뭐냐면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조직이죠. 수업 내용 조직 방법이야. 그래서 이 수업 내용 조직 방법 세 가지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원 구성 요소나 학습 활동에 달리하는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식 범위를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구성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사대 중심의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문제는 두 번째 부분이죠.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10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갖고 이제 단군 신화를 이제 지금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을 밝히고 조직하는 거야. 그래서 단군 신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외국의 어떤 신화를 비교해서 신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직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좀 더 인식을 이렇게 더 확장을 시켜서 연결고리를 서로 파악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관련성을 이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화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건국시대와 국가 설립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 자, 이거는 이제 그 과거의 가치관과 상징 이해를 통해서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억이 들어갈 것은 신화에 담긴 고대인의 자연관과 우주관을 이해함으로써 신화의 상징을 파악하고
신화의 현재적 의미를 파악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녹색책에 있어요. 그래서 내용 예문을 외우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A는 그렇고 자료 B는 세 번째 유형이죠. 사례 제시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핵심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그 사례와 이제 학습 내용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질문을 제시하고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탐구 활동하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제를 줘서 심화 확장시킨 다음에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저 예를 들었고 제가 이제 예전에 기본 강의 교재에도 써놨지만 뭐 이렇게 있죠. 미국인은 커피를 좋아하고 영국인 차를 좋아한다. 이렇게 사례를 설명하고 그러면 사회와 함께 학습 내용을 연결해서 질문을 제시하죠. 미국인들은 왜 커피를 좋아할까? 그 이유를 알아볼까? 알아보자. 학습 내용을 제시하죠.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타운센트법을 소개하고 샷에만 나왔다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마저 미국이 이제 그 거부하니까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 사대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앞에 이제 그 미국인들 차는 영국을 상징하고 커피를 마시는 건 영국의 저항과 미국의 애국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지금 유니클로 안 쓰는 게 일종의 애국심의 상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차를 매개로 해가지고 미국의 독립운동 전모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을 나중에 정리해서 미국의 독립혁명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 이렇다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핵심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전체를 읽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영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능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학습자들의 어떤 흥미를 유발시켜 기존 지식과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례는 수업의 학습 내용을 이끌어준 내용 조직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선행학습자의 기능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의미성을 향상시키고요. 지식이나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학습의 효율성과 지식의 어떤 실용성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조직의 기본을 이제 쓰라고 하면 기납적 방법의 내용을 조직을 통해서 기본으로 한다. 허용성 아까 지금 내용이 있죠? 그걸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은 이제 고조사와 관련된 고조사. 고조사. 그래서 이제 그 고조사가 이제 편찬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 적었는데 원래 고조사는 이제 고조의 역사죠. 고조의 역사를 편찬한 건데 되게 전왕조가 망했으면 후대 왕조가 이제 그 뒤에 앞에 있는 왕조들 역사를 편찬해요. 근데 이 편찬이 결국 순수한 의미의 편찬은 아니죠. 나름대로 어떤 그 전왕제가 왜 필연적으로 멸망했냐. 그 다음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새로운 왕조가 새롭게 창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거죠. 하여튼 이제 그 조선도 이제 고조사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도전이 고조국사를 먼저 해갖고 했어요. 근데 이 정도전 고조국사는 도중에 폐기되죠. 너무 정도전의 어떤 편곡된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다.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비판에서 세조 연간에 이걸 이제 다 새롭게 이제 하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고조사 저조가 완결되죠. 물론 세종 때 이제 시작돼서 문종 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완결하지만 자, 이때 이제 주요 논쟁들이 이제 한국사 특강이 있는데, 구특강이 있는데, 국왕과 개국 공시의 평화 인물평가의 불공정 여부 문제. 특히 이제 정도의 고조국사는 자기와 친한 사람들은 되게 중요시 여기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되게 깎아내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일어났고, 고조말은 이제 사신들의 어떤 사초 왜곡 문제. 예. 그 다음에 고조실록.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없지만 예전에 고조실록이 있었어요. 왜냐면 고조에서 실록을 편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나온 7대 실록이 있었다고 하죠. 자, 그걸 이제 철저한 보충 문제, 1차 사료를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조실록에 있는 그 개서주의와 직서주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고조 같은 경우 항제국 국가이기 때문에 자칭 항제국이기 때문에 뭐 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항태자라든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항실 용어를 써. 항제만 쓸 수 있는 연호도 사용하고 있고 가끔마다 그걸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좀 돌려서 성리학적인 어떤 입각해서 그걸 돌려 써야 되냐. 그래서 과거 역사에 사용했던 사대 명공과 도덕 윤리에 맞춰갖고 곤쳐 써야 된다. 지금 제후인데 어떻게 감히 항제가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냐. 그걸 제후 용어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 있는 걸 그대로 쓰자라는 세종의 판단하에
개서주의가 아니라 이제 직서주의를 채택했죠. 대부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물 평가의 객관화, 그다음 직서주의가 채택됐다 등등등 있고, 또한 고조사에는 하늘에 대한 제사 같은 중국과 대등한 소각이니 토속신앙, 잡사 이런 것들. 왜냐하면 하늘에 대한 제사는 누구만이 지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중국 청자만이 할 수 있죠. 원구단 같은 것들. 예, 근데 고조는 이거 원구단 해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 왜? 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과 대등한 소각, 우리나라 음악을 얘기하죠. 토속신화 잡사들인데 이 토속신화 잡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 왜냐하면 이제 유교 그 고조는 성리학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거는 꼭 유교식 의례에 입각해서 쓴 거지. 이렇게 이제 토속신학이나 잡사, 그러니까 유교적 의례에 벗어나는 그런 제사들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삭히지 않고 그대 정리를 해놨어.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일단 개서주의 이미 아까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떤 측면에서 반영했냐? 자, 이거는 고유의 제도와 문물을 비참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 민족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기층문화, 민족문화를 계승한다. 양면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거는 도저히 싫어서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통적인 고유한 문화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계승할 측면도 있겠다 해갖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조사 저조인데 고조사 저조인데 저조는 이제 요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할 건 요 고조사 저조는 고조사를 요약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고조국사를 요약한 거로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고조사에 없는 내용이 고조사 저조에 있어. 그러면 요약반이 아니죠. 요 고조사 요약반이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고조사는 왕 중심이지만 고조사 저조는 그 정도전에 쓴 고조국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신화 중심이에요. 약간. 자,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어. 왕도주의와 패도주의를 인정했다. 왜냐면 조선 건국 초기니까 왕도주의만 내세울 수 없잖아요. 패도주의를 동시에 인정을 했고, 물론 기본은 왕도주의지만 일단은 이제 또 조선 왕조가 왜 건국을 했는가? 이렇게 명분론 이런 것들을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서주의를 채택하면서 체제상 제후국이라는 자청에서 이제 세관을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국제 관계상 사대성적 명분을 관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조사는 기전체로 적혀 있고, 고조사 조조는 편전체로 돼 있죠. 예,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 그 뒷부분, 이게 이제 세관 사용했다는 게,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고조사는 맞지만, 고조사 저는 편전체이기 때문에 세가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근데 왜 적어놨냐? 구툭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일단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일단은,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고, 참고로, 중국에선 세가는 사기에만 있어요. 사기에만. 구에는 이제 세가가 없긴 봉기, 열전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뒤에 삼국사기 같은 거는 세가를 안 두고 봉기를 뒀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이제 황제 국가이니까. 근데 자칭 제후국이었던 조선은 세가라고 하죠. 제후 역사. 자, 그래서 이게 있고 왕권과 신권의 강화 입장에서 두 사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오. 자, 고조사는 군주관계가 기사가 존중되고 불리한 기사가 삭제된 방면에 왕권 강을 측면에서 이제 강조했고 고조사 저조는 재상의 치적을 되게 자세히 소구했어. 유교성을 강하는 방향으로 지향했다. 왜냐하면 고조사 조조는 그 정도전의 신권 강화를 외쳤던 고조 국사를 바탕으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4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참고로 그 사학사와 관련된 우리나라 사학사와 관련된 거는 구특강이 좀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구특강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이제 아테네 정치가와 관련된 거야. 아테네 정치가는 최근에 약간 좀 안 나오지만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또 많겠죠. 아테네 정치가 관련돼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볼 때 1계급, 2계급, 뭐 기사계급, 농민계급, 노동계급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딱 보니까 A와 B를 보니까 우리가 딱 눈치챘죠. 이거 뭐야? 그렇죠. 솔론이죠. 솔론. 네. 솔론의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야. 솔론은 페리카스보다도 빈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료 A의 자료 A의 그 개혁의 배경을 서술해보고 자료 B의 기계층의 어떤 대학 그 당시 빈민대 요구 내용을
써보시오. 그리고 솔로는 빈민계층과 기획계층의 입장을 조절하여 어떤 방식으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했는지 말해보고 솔론의 정치개혁을 자주 A를 고려해서 기술해보시오. 자, 솔론이 있었던 시대는 BC 6세기예요. 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던 시대죠. 그래서 이제 모국하고 그 다음에 신민도시, 신민시 간에 이 뭐냐면 서로 상품화폐 경제적 교류가 많았어. 지중해 무역이 발달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양극화가 일어나고요. 그다음 부양 평민들은 이제 그 중장보병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빈민들은 몰락을 해갖고 이제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에 어떤 갈등이 났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새롭게 등장한 부연평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했는데 귀족들이 그걸 안 들어주려고 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그 뭐냐면 부유한 사람과 어떤 없는 사람의 어떤 갈등, 사회적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솔로는 통합하려고 했죠. 조종자 입장에서. 예, 물론 잘 안 됐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떻게 통합을 했냐? 참정권 범위를 근권정치라고 하죠. 달리 뒀어.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참정권 범위를 정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그 재산을 정도에 달리 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을 했던 것은 아까 이제 상공의 발달로 해서 부유한 평민이 중장보를 담당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비해서 계층에 대한 그 당시 빈민들의 요구를 쓰시오. 자신의 부를 이용해 그것을 위압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해갖고, 자, 그래도 이제 그 당시 그 빈민들은 대지주들의 토지를 재분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야. 그래갖고 왜냐하면 대지주들이 이제 뭐냐면 주로 상공업자들이 이제 토지를 샀기 때문에 그 뭐냐면 성장했는데, 이들은 되게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을 했냐면 이 당시 밀 농사는 잘 안 되니까 상품화폐 경제에 맞춰가지고 황금성 작물을 많이 재배를 했어요. 포도나 올리브. 그래갖고 종전에 이제 밀 농사를 했던 중소 그 뭐냐면 농민들을 땅들을 거의 뭐 강제 주거나 반강제 주거나 아니면 그 헐값으로 그들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대농장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노마 시대 때 공화정 말기상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민들은 그걸 좀 다시 우리가 재분배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요구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있고 기계층의 입장을 조정 어떤 식으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지 말해보고 솔로의 개혁적 정치적 일을 자료 A를 고려해서 하시오.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사회경제적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빈민계층과 그 다음에 기계층의 입장에 이제 입각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 부채를 말소하고 부채로 인해 노예가 된 자유민을 해방하고 부채로 인신의 예속화를 금지시켰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 이렇게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때 빈민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그 노예로 몰락한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정리해서 말하면 요 계층에서 이제 이 계층들은 예전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민도 전락인 이유가 그 당시 토지를 뺐기 때문에 전락을 한 거죠. 그래서 대지주들의 어떤 토지를 재분배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는 이제 빈민계층,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빈면 떨어지거나 노예가 된 그 계층들의 입장을 조정해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부채를 말소하고 부채로 인한 노예가 된을 자유민을 해방하고 아테네 시민들이 부채로 인한 인시 예속화를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서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솔론의 정치개혁적 의의를 자료 A를 고려해서 기술해 보시오. 자, 이거는 근권정치와 관련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권정치를 이제 보면 종래 귀족 지배를 종속시키면서 하층 시민들의 불안전함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에 있는 의고, 그 다음 귀족 계급이 독점한 정치적 지배권을 축소하고, 축소죠. 예, 이거 오타네요. 좀 수정해 주시고요. 축소하고, 그 다음 국가적 정책 결정에서 시민의 발언권을 그 상대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이양은 가두기 조치를 취했다. 뭐 이게 서총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6번을 볼게요. 6번은 의하당하고 이제 신축조약과 관련된 거죠. 자료 A는 의하당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료 B는 신축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의하단들이 내걸었던 구호는 뭐고요? 부청 면항이죠. 부청 면항.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청은 청나라를 지지한다. 면항은 무조건적인 외국세를 배척한다는 의미가 있고, 동계 그 주석에 보면 또 부청의 의미를 청조를 넘어서 중국을 보위한다. 그다음 외국세를 배척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왕조 차원이 아니라 중국을 보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위화된 사건이 서양 열강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말해볼 것. 이 사건은 이제 서양 열강대 연합군을 구성해갖고 진압을 했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격렬한 저항을 느끼면서 연합군 측이 이제 뭘 느꼈냐면 중국의 직접 통치는 어렵다 이렇게 인식한 거야. 그러니까 가분을 방지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국인들이 자기 땅을 이제 서양 열강대에 와갖고 날아가는다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서양 열강대도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근데 막상 그 진압을 하니까 이거 괜히 물론 진압을 했지만 통치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 차라리 그냥 허수아비로 이제 청조를 내세운 다음에 거길 경제적 이익을 챙기자 이런 논리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조를 이제 뭐냐면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비조약은 어떤 원칙 아래 체결을 했는지 한 가지 말해보시오. 이 신축조약 베이징 인정수는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고요. 미국과 영국이 주장했던 거고, 서태후의 청조 지배를 인정하는 가운데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비조약 내용 중 중국의 정치기구의 기구의 개편 내용을 쓰시오. 총리 아문 대신에 외교부를 이제 설치했죠. 그래서 육부 위에 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신축조약 내용도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가와 다의 공통된 주장을 서술해보고 이와 같은 토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던 경제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나의 개혁 방안이 가보다 현실적 이유를 써보고 다의 토지 방안을 제시한 사람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다른 토지 개혁 내용을 기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가는 유영원의 군전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나는 이익의 한정론이죠. 다는 이제 정형의 뭐죠? 여전론이죠. 예, 저는 여전론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예,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중농주의자죠. 자, 그래서 이런 토지개혁원 공통된 주장은 중농주의 공통된 주장을 쓰시면 돼.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긴 나왔는데, 자, 농민생활 안정을 위해 토지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 개혁을 추구했다. 자연농 육성을 위한 토지개혁을 중시 여겼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와 같은 토지개혁 방안을 제기했던 경제적 배경, 그래갖고 조선후기의 토지 소유 평준이 심화됐죠. 자장론이 몰락을 했어. 그래서 토지 소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경작권까지도 양극화되죠. 대전론이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가보다 현실적 이유를 써보시오. 그러니까 나의 개혁안이 이익의 개혁안이 유용의 개혁보다 현실적 이유가 뭐냐? 유용의 개혁은 군분이죠. 토지를 나누는 거잖아. 토지 소유권을 말소한 다음에. 근데 지주존호자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실상에서 곧바로 땅을 뺏어가지고 나눠갔자. 신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현실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농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면서 영업전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 영업전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토지 소유 욕구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인 토지 소유 등등을 이루고자 하였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정제 내용을 이제 보면 이때 정정제라는 것은 요거 여전제 있죠. 여전제는 공동 경작, 공동 분배 이런 어떤 사회주의 이상을 하고 좀 반영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현실성 없다고 좀 생각했나 봐, 여전제는. 그래서 이걸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정정제를 제시했어요. 근데 이때 정정제라는 것은 맹자의 정정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보유 노동력의 양과 질에 따라 농민들의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데, 8인 가족에게는 100모, 그 다음 부부 2인 가족이 25모,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때 그 땅을
다 뺏어가지고 분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국유지부터 이제 뭐냐면 분배를 하고 거기에서 얻은 세금을 가지고 또는 다른 데서 이제 조세 수입을 가지고 땅을 계속 사들여서 분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주존호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유 노동력의 양과 질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분급하는 거죠. 여전제처럼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제도로서 정전제를 주장을 했다. 그래서 맹자의 정정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8번을 보죠. 8번은 그 2년 전에 나왔던 이제 유럽 통합과 관련된 문제였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이 유럽 통합 관련된 도표는 예전에 기출문제 도표를 좀 약간 뺏겼어요. 제가 뺏기고 그 응용해갖고 이제 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제 유럽 통합을 이제 가정을 보면요. 일단은 뭐가 처음이냐면 이제 유럽 평의회가 있죠. 유럽 평의회. 네. 유럽 평의회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철치 주도에서 이제 만들었고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화합을 갖고 그 회원국대 불만 사항 조정하고 뭐 한의의 노래 이런 것들 지정국을 설치해갖고 하고 등등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냐면 상징적인 어떤 의회다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제 본 것은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에 넘어가는 기틀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유럽 석탄 공동체죠. 유럽 설탕 철강 공동체요. 이게 삐뚤삐뚤 글씨가 네. 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인데, 자, 요걸 이제 SC라고 하죠. ECSC. 그래서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 슈만과 외무장관 모네가 유럽 통합에 진전이 없으니까 좀 이제 시험 가능한 걸 좀 하자.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냐면 철강이 많아요. 독일은 석탄이 많죠. 그래서 서로 간에 옥신각신 싸우는 게 아니라 비교 우위를 좀 인정하고 같이 뭐냐면 공동자원을 활용하자. 특히 이제 석탄과 철강은 또 군수 물자이기 때문에 공동 관리 필요성이 있게요. 그래서 이제 슈만 왕이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 프랑스와 독일 석탄 철강청이 이제 창설되죠.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나 베네수스 한국이 추가해갖고 가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야.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수스 한국, 네덜란드, 벨기에, 루셈부르크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확대시킨 것이 뭐냐 하면 EEC예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 공동체죠. 그래서 이제 결성 배경을 보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성공은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이게 괜찮거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도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가입을 안 했던 나라까지도 이제 뭐냐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노마 조약을 맺게 돼요. 노마 조약. 네. 노마 조약. 이 노마 조약이 17년에 나왔던 건데 주로 내용을 보면 관세 상호 폐지, 공동 관세 설정, 지역 내 노동과 자본의 이동의 자유, 농업, 운수, 통상, 금융, 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거쳐서 공동정책을 수립하고 유럽 투자은행을 설립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요 무역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냐면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령방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다른 나라와 영국과 연령방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것을 창설하려고 하죠. 그래서 유럽 자유무역 협의체가 만들어져. 그래서 EFTA인데 요거는 요 EC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 영국, 스웨덴, 뭐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회원국 사이에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대신에 공동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고 이것이 이제 두 개 업체 유럽 무역 협의체와 유럽 경제 공동체가 따로따로 놀다가 하나로 통합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유럽 공동체 EC죠. EC로 통합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종전에 유럽 무역 협의체가 여기와 여기 이제 서로 합의하되 통합이 되죠. 그래갖고 본부는 브뤼셀에 설치하고요. 벨기에 수도였던 각국이 임명한 한 명의 대표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지시를 받으면서 했죠. 전원일치보다는 다수결 원칙에서 정책이 결정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을 보면, 이씨의 경제활동을 보면, 모든 관세가 이씨 안에 폐지하고, 환율기구를 설립하고요. 농업보조금 지급 일부 허용, 이런 정책들 하죠. 그리고 이제, 요 이씨에서 이제 EU로 넘어가기 과정에, 가도기 단계로서 이제 뭐냐면, 무슨 법을 통과시키냐면, 단일 유도법이라는 걸 뭐냐면 만들어요. 이게 1986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 EU 넘어가기 전에 이 공동체, 유럽 국가 수준의 어떤 통합체로서 국가의 어떤 규제를 내린 것처럼 이 유럽 공동체에서 국가 수준의 규제로, 얘가 각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물품이나 서비스, 노동력, 자본 이동 같은 것들을, 유럽 공동체에서 다 폐지시키고요. 그러다 국경 어떤 제지선도 사라지고, 회원국의 모든 시민들이 유럽 공동체 여권을 소집하고, 그다음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받고 의료 혜택이나 면허와 대학 학위 인정도 이 시국까지 다 가능하도록 한 거야. 이거를 이런 규제와 이런 것들을 규칙을 국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디에서 그렇죠? EC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마스트리트 조약을 이제 맺게 되죠. 이걸 바탕으로 이게 이제 1992년인데요. 이게 유명한 조약이죠. 그래서 EC의 명칭을 EU로 변경하고요. 이렇게 EU로, 예, EU로 변경하고, 그 다음 유럽위의 견해를 확대돼요. 대외 정책까지 조정할 수도. 그리고 이제 유로도 사용하죠. 지금 쓰고 있는. 그래서 1999년까지 유로를 채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물가 시장을 통합을 추진하는데, 다만 영국이나 덴마크, 스웨덴은 단일 통화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 단일 통화를 이제 사용하죠. 그래갖고 이 통화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도 이제 영국 보면 유로를 사용하지 파운드를 사용했잖아요. 나중에 좀 지금 브렉시트 해갖고 나가버렸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EU가 성립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고, 그러다가 영국이 이제 2016년 탈퇴를 하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역사적으로 오랜 유럽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상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서계가 아니라 서총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서계가 일종의 볼 때 서총을 같이 보면 상당히 이해가 빨라. 서계가 일종 교과서라면 서총은 지도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하게 돼 있어. 그리고 체계적으로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다음은 유럽통합에 관련된 도표다. 가시기의 1조약의 명칭, 내용을 말해보고, 1조약은 이제 내용을 보고 나조약에 형성된 기구들 말해보시오. 그리고 3조약의 명칭과 내용을 말해보고 다시기 때 통화정책 내용을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1은 뭐냐면 파리조약이에요. 파리조약. 네, 2는 합병조약이죠. 그 다음에 이게 글씨가 엉망이네요. 제가 봐도. 자, 3은 이제 뭐냐면 단일 유럽 위정서고, 그 다음 4는 마스트리트 조약이야. 이렇게 이제 있는데, 파리 조약은 이제 아까 언급하지 않았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형성하고 석탄과 철 생산 조정과 배분을 간장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리고 나조약이 이제 형성된 시기에 이제 1957년 나조약은 로마 조약이죠. 그때 이제 로마 조약을 통해 형성된 기구는 그렇죠. 유럽 경제 공동체 EEC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번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단일 유럽 유정서, 아까 지금 단일 유럽법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품이나 그다음 서비스, 노동력, 자본 이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1992년까지 유럽 공동체를 폐지할 것, 이런 선언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국경 제지선이 사라지고 뭐 등등 이런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가시기 때 통화정책 내용을 쓰시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당시 국가 간의 어떤 국가별로 썼던 그 통화 제도를 통화를 없애고 몇 나라를 제외하고 영국을 뭐 비롯한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유로난 단일 통화 제도를 실시했다.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조약에 의해서?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돼요. 한동안 이제 뭐 유럽 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문제 내서 제가 골라서 한번 여기 씌워놨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게요. 자, 9번은 뭐와 관련된 건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활동은 이제 크게 독벽단체와
그 다음에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단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복벽단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이시왕조 도와가자, 예, 그 조선으로 돌아가자. 공화주의는 이제 조선이 이제 뭐 망했는데 돌아가냐, 그래서 공화국을 만들자. 그래서 그 전에 가정부를 만들자. 가정부는 임시정부죠. 임시정부.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자료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일단 자료 A는 대한강복회 결의죠. 네, 여기 나와 있죠. 대한강복회는 이제 공화주의를 추진했던 단체예요. 그 다음에 자료 B는 신한민보가 관련된 내용인데, 대한인 국민회죠. 대한인 국민회는 이제 그 신한민보를 이제 기간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대한인 국민회는 예전에도 이거 기초의 문제 나왔는데 가정부를 강조했어. 가정부. 가정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임시정부. 임시정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공화국을 지지하는 거야. 공화국을. 예. 그다음에 자료의 이제 C는 그 뭐와 관련된 건 대동단결 선언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 대동단결 선언은 어떤 단체가 이제 주장을 했냐면 신한혁명당이라는 단체가 조직을 했죠. 원래 신한혁명당은 복벽주의 단체였다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공화주의 단체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융의항쟁, 순종이 그 8월 29일 날 일본한테 이제 강제 병탄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왕조의 어떤 주권은 이제 소실되고 그 순간 이제 누구한테는 일반 국민들에 넘어갔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대동단결선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료 A의 단체 활동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국외 무장단체 연계시켜서 이제 서술하라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 A의 이제 활동을 보면 만주의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군장을 모으고요. 만주의 독립운동단체와 연락 깨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 B의 관련 단체 명칭과 이거는 대한인 국민회죠. 예. 그리고 이 단체 탄생의 계기가 된 사건. 원래 이제 미주에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독립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장인환과 정명홍의 의거죠. 스티븐스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통합된 단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료시의 주요한 요지를 한 줄 이내로 쓰시오. 그러니까 기획의 내용을 이제 포함시켜 가정부 결성하고 임시정부 결성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독립운동 세력이 단결의 주권재민과 공화주의 이념을 받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대동단결 선언을 누가 만들었냐면 조송왕이 이제 그 작성을 했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조송왕이 이 뭐냐면 이 내용을 작성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다음은 김교사와 교생 간의 어떤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을 이제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있는데 70은 지우시고 예. 교생은 중국의 세계와 관련된 중국의 세계와 관련된 수업의 다음과 같은 사료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갖고 이제 용과 조를 감하지 않는데 대신 신정해서 뭐 전미를 거두었다. 후대에 그것을 그대로 안주시켜 양세법을 조사하고 신정을 용조했으니 어찌 중복에 거두는 부세이만 알겠는가. 이건 뭐냐면 송나라 때야. 예. 송나라 때 예전에 기출사료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세법 당세 위주죠. 양세법만 거둬야 되는데 나중에 잡세가 붙어요. 이 신정세 이게 인두세 같은 성인 남자들에게 부과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데 이거는 번역된 사료지만 학생들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너무 압축적이다. 배경 지식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사료학습의 전제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그걸 하기 전에.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일단 교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학생 수준에 적합한 표현을 바꾸고 편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이제 추가 설명을 단다거나 다른 관련 자료들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제 조건과 관련된 사료학습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게 예전에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자,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료학습에 맞는 수업 모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사료학습에 맞는 것은 단원 접근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사료학습은 단원 접근 방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죠.
접근 방법. 그리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 단원 접근 방법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 논란책을 좀 설명할게요. 논란책은 요즘에 잘 안 보거든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걸 많이 봤는데 최근에 안 보더라고요, 거의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논란책은 사료학습 외에는 안 내요. 그렇지만 사료학습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01년하고 09년에 이거는 좀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전 객관식 기출에도 나왔지만 사료학습 접근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가 분산적 접근 방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단원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분산적 접근 방법은 따로 뭐 수용 모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본시 수업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료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예를 들어 그 뭐 훈육 10조 왕권 정책할 때 훈육 10조 한다든지 그다음 성정 정책할 때 뭐 시무 28조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단원 접근 방법은 사료 학습 자체, 그러니까 사료 학습의 수업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 모형은 아니지만 이건 수업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료학습 때 따로 이제 수업 모형을 만들어 놓고 사료학습 자체를 한 단원 설정이야. 중간중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중 이제 보통 4회에서 6회, 1회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서 역사 연구 방법을 채택하는 건데 이 단원 접근 방법의 수업 모형으로서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5단계 정도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좀 두 번 나왔어요. 1단계는 사료학습 단원 선정 사료 선정 이런 단계고요. 그 다음 2단계는 이 진단검사 단계야. 그래서 여기 이제 사료 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2단계 넘어가는데 이 진단검사 단계. 이 진단검사 단계 여기 시험 문제 왔어요. 이게 이때 이제 뭐 하냐면 관심도, 흥미도, 뭐 기존 학습도, 학습 능력, 욕구들 파악하는 거죠. 학생들의.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뭐냐면 지도 계획이죠. 지도 계획. 자, 지도계획의 목표 설정, 뭐 과제 분석, 사료 준비, 지도안 작성, 시간 배당 등을 하고, 그 다음에 4단계가 넘어갈 때 이제 뭐냐면 지도 과정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목표나 과제 지시, 사료 전선, 정선, 제공, 방법 제시 등등등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가를 하죠. 5단계 평가. 그래서 거기에 교사 조언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보고서 작성 등등 이해도를 평가하고 총괄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쭉 하는 게 이제 사료학습 모형이고 이게 필요했던 것이 단원 접근 방법이에요. 이건 노란책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책을 안 보더라도 이 사료학습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비판적 역사 읽기를 이게 교사 역할을 쓰시오. 이 비판적 역사 읽기와 관련된 또 내용은 어디는 녹색책이 있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비판적 읽기 역사 수업을 좀 하면 이 녹색책이 이제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일단 보면 단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설 설립이 있고 가설 수집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사료 수집 그다음에 사료 해석법 부분이 있어. 예. 그래서 가설 수립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새로운 역사 지식의 생산을 가설 세워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걸 이제 사료 수집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역사 탐구 경험 좀 다르게 이제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역사 탐구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관련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교사가 설명하거나 관련사를 교사가 직접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해석 단계에서는 저 사료 내적 논리의 정확성 여부나 출처가 다른 사료를 비교 검토하는 거야. 출처 확인이나 교차 분석 이런 것들 하죠. 그래서 이제 사료 내용 간의 어떤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비판적 역사 읽기 수업은 사료 수집 단계와 사료 해석 단계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비판적 역사 읽기를 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 역할 관련된 내용이 그 녹색책이 있어요. 아까 지금 내용을 보면 일단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 사실 달리 내용을 보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판단을 하면 그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 사실 달리 설명하거나 다른 관점에 서술하고 있는 사를 제시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비판적 읽기를 유도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잘못만 했는데, 가져온 같은 거 제가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교사 내용 검토해서 학생 수준에 적합하도 프로를 바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를 하다가, 좀 비슷비슷해갖고 잘못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가져온하고, 하여튼 교사 역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 해석 단계에서 이제 학생들이 판단한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학생 판단 그 사료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의 내적 논리가 정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출처가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를 통해서 여러 사료 간의 관계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비판적 읽기 수업 모형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딱 볼 때 내가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래서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은 해마다 건들고 나오거든요.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 11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한대 유학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박 교사가 작성한 학습지다.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기획의 내용을 쓰고 그다음 니은과 관련된 유학의 문제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한나 때 공문학파와 근문학파 그 다음에 천인사항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15년도인가 그때 나왔어요. 벌써 한 3, 4년 지났죠? 그래서 보면 이걸 이제 풀기 전에 뭘부터 봐야 되냐면 한나라 시대 때 공문학파하고 근문학파를 이제 좀 차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대에 공문학파, 근문학파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래갖고 그 전에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이 뭐냐면 붕석행위죠. 붕석행위. 그래서 이 붕석행위 많은 유학자들이 이제 죽고 그다음 책이 없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진화가 망한 다음에 이제 어디 넘어 하나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이게 책이 없으니까 유교 경쟁이 없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유교 경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글자였던 그 당시 해서도 썼기 때문에 이걸 근문학파예요. 근문학파. 근데 나중에 그 당시 민간에 존재했다 발견된 경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예전에 춘추시대 고문처를 썼기 때문에 고문학파라고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이제 논쟁을 붙게 되는데, 자, 고문학파하고 근문학파의 차이점이 뭐냐? 자, 근문학파는 미연대의를 강조해요. 내용보다는 거기에 이제 유교 경전에 숨어 있는 뭐야 그 공자에 숨어 있는 뜻을 강조해. 주관적 의미. 그러다 보니까 그 당대 이제 참이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죠. 이게 그래갖고 이제 오행설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유교 경전 쓰고 이런 것들을 해갖고 좀 미신적 성격을 빠져. 그래갖고 천인상설도 어디와 관련된 근문학파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근문학파는 전환시대 때나 후한시대 때의 주요 학파들이었죠. 예. 근데 이 공문학파는 있는 그대로 봐요. 사실 그대로. 그래갖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고증하는 학파야. 그래갖고 이제 이것은 제아의 학문이었다가 작가 이제 그 신라가 등장할 때 있다가 또 뭐냐면 또 제아 학문 들어가죠. 이 공문학파에서 강조되는 그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전과 주대야. 주대를 되게 강조해. 주대. 그래서 이게 공문학파는 되게 주대를 강조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문학파는 뭐 공양정하고 얘기를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 공문학파는 나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합친 게 후한시대 때 누구냐면 이 고문경과 근문경을 합쳤던 것이 전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훈고학이죠. 자, 그래도 이제 이 훈고학은 근문경과 고문경을 합쳐놨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고문경에 초점을 맞춰요. 근문경을 이제 받아들이지만 근문경보다는 고문경에 훨씬 더 하다. 그 강조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 훈고학과 관련된 내용을 나왔죠. 훈고의 의미가 뭐냐? 경전의 작고 해석을 중시하고 글자나 의미의 뜻을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정은 같은 사람들이 합쳐놨다. 마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동진 이후부터는 그 고문이 주류가 돼요. 그래서 이 훈고 가면 거의 보면 이 고문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게 고문학파가 고중하고 넘어가게 되고 근문학파는 뭘로 넘어가죠? 그렇죠. 공양으로 넘어가죠. 경세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다음은 한대 유학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바뀌어서 작성 학생인데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를 찾아 쓰고 그 다음에 기획의 내용을 서술해보고 니은과 관련된 유학의 문제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동중서는 춘추 공양전을 연구해. 춘추 공양전. 아까 이제 그 국문학파에서 강조한 책이 그 춘추 공양전하고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춘추 공양전을 연구해서 청인사원설 주장했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청인사원설 뭐냐? 황제는 천의 명을 받아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의 천의에 따라서 인정을 베푸는 상승 기운을 보여주고 황제가 무도하고 막할 경우에 천재 제2 형상을 보여주는 거야. 징계를 하는 거야. 이거는 하늘의 명을 받아갖고 누가 황제가 하는 거야. 이는 황제죠. 그래서 황제의 정치는 누구한테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거냐면 하늘에만 묻는 거야. 신하가 노토치야.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황제 전제 군주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동준서가 주장을 했다. 엄밀히만 동준서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뭐냐면 주장했던 것을 동준서가 이제 체계화시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교 경전에다가 음양 오행에서 플러스시키는 참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무제 때 유학의 황제 권력 옹호하는 이념으로 자의작품 계기를 마련하였고 한편 도창과 참의의 신비주의 학설로 발전했다. 자, 공문학파를 보면 전한말 학자 유흥이 뭘 정리해서 소개를 했냐? 여기 이제 나에 들어가는 건 춘추 자시전이에요. 춘추에는 이제 공자가 저수한 거지만 이게 글자가 좀 약간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래서 그거 보면 의미를 알 수 없어. 그래서 줄을 붙였죠. 그래서 공량전, 공양전, 자시전. 근데 공양전은 국문학파에서 강조하는 거고 자시전은 고문학파에서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유호는 자시전을 뭐냐면 정리 소개했다. 이 책은 중요한 견주로서 여기에 학자들은 탁고계제의 논리로서 왕망의 정당성을 왕조 정당성을 정당화시켰다. 그럼 탁고계제가 뭐냐? 탁고계제라는 것은 이상적인 옛 성인의 제도를 본받아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옛 것을 바탕으로 복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주례 있죠. 주례, 주나라 예법이나 주공이 만들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다는데 그래도 예전에 주례를 바탕으로 주의 예법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왕국의 이제 어떤 chế 도나 정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탁고계제의 논리는 그 뭐냐면 공문학파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국문학파적 입장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국문학파는 더 같이 주장했던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이제 기획의 내용을 이제 서술했으니까 이거 서술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그 한대 특징적인 학문적 경향 해갖고 니은의 유학의 문제점. 자, 경전의 우위에 가려는 근문과 고문과의 논쟁은 한대 특징적 학문 경향을 발전시켰다. 이거는 이제 훈과학적 유학이죠.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켰죠? 유교를 철학적 해석의 사상으로 발달하지 못했어. 그냥 있는 글자로만 해석하고 주석을 갖다 바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비판을 받고 하니까 불교와 도교의 어떤 형이삭적인 것들을 빌려다가 새로운 유학을 만드는 게 신유학이죠. 신유학, 송학, 이학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제 집대성한 게 주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제가 응용을 했어. 그래갖고 요것도 이제 같이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5회 모의고사 때 이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